자, 오늘은 카페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공포썰 읽을게요.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공포 경험담이에요.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틀주 중에서. 내가 뭔가 다른 거 올려. 뭐 사건, 사고, 나무위키 이런 거 올리면은 이런 거 말고 시청자님들 괴담 올려주세요. 유유 이랬어.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읽을게요. 경험담을 제일 좋아하셔. 어나네님. 피아노 학원에서 본 귀신. 안녕하십니까. 요즘 틀주 몰아보게 하는데 저도 공포썰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처음 적어보는 공포썰이라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초3 재민이 있던 시절 전 태권도 소녀였습니다. 그런 저를 너무 활발하다고 느끼셨는지 할머니께 저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레전드 젬마였던 저는, 젬마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만들어준 용어예요. 젬미니 마인드. 그래서 젬마였던 저는 제 친구 소희와 함께 같이 화장실에 간다 하고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선생님이 안 보내줘서 학원을 몰래 빠져나와 태권도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피아노 치나 대결도 하고 한 번 연습하고 사과 2개 칠하고 이거 진짜 국룰. 나도 이랬는데. 몰래 학원을 탈출해서 피아노 학원 바로 옆에 집이 있는 원진이 집에 가서 좀비 놀이를 했습니다.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맨날 노니까 개 혼났습니다. 이런 나날을 보내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라면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태권도를 끝내고 개빠르게 피아노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학원 친구들과 함께 폰 게임을 하며 놀았어요. 그러다 늦게 온 핸드폰이 없는 동생이 라면을 다 먹고 같이 놀자고 하길래 술래잡기나 얼음땡 같은 핸드폰이 없어도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하고 놀지 고민하다 제가 숨바꼭질 하자 제안했는데 다 에바라 했지만 제가 계속 밀고 나가자 한 오빠가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했는데 한 언니가 가위바위보에 져서 창고 같은 방에 유배를 보내고 30초 세고 나오라 했습니다. 이 언니가 술래가 됐나봐요. 그림이 있네. 여기가 맨날 혼난 피아노. 창고로 가는 문. 이 안에 그 언니가 있는 거겠죠? 요 안에서 언니가 30초 세고 있는 거고. 창고방 근처의 모습이었대요. 여기는 왜 절대 출입 금지지? 부엌 옆인 것 같은데. 저는 피아노 밑과 책상 아래에 숨어 있었고 저희는 여기 위치랑 여기 밑에 숨어 있었고 생각보다 잘 숨었는지 언니가 저희를 잘 찾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가장 먼저 잡혀버렸고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창고 방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1월에 저녁 7시쯤이라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어 매우 어둡더라고요.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켰지만 문 앞 바로 빼고는 다 불이 나갔는지 안 켜졌어요. 그래도 마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항상 문을 굳게 잠궈두시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아, 여기구나. 절대 출입금지. 방 안에 불이 꺼져 있긴 했지만 저는 무언가의 시선을 느껴버렸습니다. 왜? 열려있어. 아니나 다를까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한 여자애가 손바닥을 바닥에 붙여두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고 자꾸만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자꾸 그 문틈 사이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자는 씩 웃었습니다. 그 여자의 미소는 정말 섬뜩하게 그지없었어요. 이가 다 빠져버린 것인지 텅 비고 어두워 보이는 입안, 너무나 큰 동공, 창백하고 어두운 얼굴.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고 세던 숫자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숨었니? 갑자기 그 여자애가 다 숨었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친구들이 그 질문에 아니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소리 없이 희죽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가 술래된 것 마냥? 초3에 저는 처음 겪는 커다란 공포에 울음이 나와서 빨리 문을 열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되었던 학원의 문고리는 매우 뻑뻑해서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원진이가 숫자를 다 세지도 않고 나오려는 저의 소리를 듣고 방문을 막아버렸어요. 아, 안 돼! 덩치가 제법 크던 원진이가 온 힘을 다해 막아버리니까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당황하고 무서웠던 저는 눈물 콧물 다 질질 짜버렸어요. 그 여자가 방에서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던 저는 아니 비키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발로 쾅 찼고 그제서야 원진이가 나와줬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저를 선생님이 달래주고 자초지종을 들으려 했지만 초3 잼민이던 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방을 가리켜서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불을 켰어요. 근데 그땐 또 멀쩡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불도 못 켜고 어두운 게 무서워서 울어버린 리얼 잼민이가 되었어요. 처음 써보는 썰이라 어떻게 할지 무서울까 해서 그림도 그려봤는데 무서운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별로 안 무서운 것 같군요. 너무 잘 그리셨는데?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려본 사람 같은데? 오히려 안 그려봐서 더 무섭게 잘 그리셨나? 나는 약간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무서운 느낌이었거든요. 이 느낌이? 잘 그리셨어. 더 그리세요. 앞으로 그려줘 계속. 자 그럼 다음 것도 버니캣님 대학교 기숙사 공포썰 슈말코 카페 외에 다른 곳에 퍼가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쁜 슈말코님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아 농담이고 대학교 때 그럼 예쁜 슈말코님도 농담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이거는 빼주세요. 대학생 때 제가 겪었던 실화를 슈말코님과 슈벨놈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쓰다 보니까 꽤 장문이라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은 편의상 반말로 썼습니다. 세 줄 요약 같은 건 없대요. 1편 내가 대학교 때 실제 겪었던 일이었다. 서울에 살던 나는 대전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어 기숙사를 사용했다. 당시 기숙사는 2개의 건물이 기역자로 꺾여 분리가 되어 있었고 각 건물당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분리되어 있었고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통로가 3층에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여자 기숙사 3층에서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게 철창으로 막혀 있었다. 아하. 아 여기 있네. 실제 지도인가 보네? 이렇게 W자야. 옆에서 보니까. 기역이 2개 연결되어서 이쪽이 전부 화장실 라인이었대요. 기역자에서 제일 끝에. 기숙사는 4인 1실을 기본으로 4명이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우리의 방 위치는 4층이었고 창문에서 밖을 내려다도 보면은 여자 기숙사 건물이 보이는 위치였다. 친구들은 다들 개인 컴퓨터를 들고 와서 주말에도 집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기 바빴었고 난 당시에 컴퓨터를 들고 오지 않아 창틀에 앉아 친구들의 뒤에서 게임 구경을 주로 했다. 때는 한여름의 주말 저녁 12시쯤이었다. 여느 주말과 마찬가지로 창틀에 앉아 친구들의 게임을 구경하다가 게임이 지루해질 때쯤 나는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여자 기숙사 건물 화장실 쪽 창가에 인근척이 느껴져서 쳐다보게 되었는데 웬 검은 물체가 세면대 앞에서 미동도 없이 거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창문으로 보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개의치 않고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다시 몸을 돌려 친구들의 게임을 구경했다. 30분이 지났을까? 다시 지루해지는 틈을 타서 창밖을 보게 되었는데 여자 기숙사 건물 화장실에 그 검은 물체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거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때부터 흥미가 생겨서 자세히 쳐다보니 머리가 아주 길다란 여자의 뒷모습으로 보였다. 어라? 저기는 3층이라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화장실에 불이 꺼져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1, 2초쯤 멍하게 쳐다보다가 다시 화장실에 불이 켜지게 되었는데 아까까지는 있었던 검은 머리 여자로 보이는 형체가 사라졌다. 순간 당황스러웠고 엄청난 호기심에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을 때쯤 아까처럼 화장실에 불이 다시 꺼졌다. 1, 2초 만에 다시 켜졌는데 검은 머리 여자로 보이는 형체가 다시 같은 위치에 나타났다. 여전히 세면대 앞에 미동도 없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의심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친구들을 창문 쪽으로 불러 모았다. 너네 저기 3층 화장실에 여자 보이냐?
친구들은 모두 보인다 대답했고 난 그동안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친구들은 이 상황에 대해 온갖 추측을 다 했다. 대걸레를 거꾸로 놓고 말리는 중이다. 머리가 긴 남자일 것이다. 창문에 뭐가 붙은 것이다. 등등. 20대 남자 4명이 모이니까 왠지 모를 자신감과 호기심이 가득하여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런 제의를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한 명이 여기서 화장실을 보고 있고 나머지 3명이 저 화장실을 직접 가보기로. 근데 보통 이거 한 명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어떤 장소도 한 명 남겨지는 게 더 무서워. 친구들은 다들 동의를 했고 덩달아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가위바위보 결과 내가 이기게 되어서 창문에서 화장실을 계속 보기로 했고 친구들은 3층 화장실로 가기로 했다. 친구들은 방을 나갔고 난 혼자서 창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는 2대2로 나누자고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와선 후회가 된다. 여전히 창문을 보고 있었고 여전히 그 검은 물체는 미동도 없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착했어. 문은 닫혀있네. 지금 들어간다. 통화 유지하고 있어. 친구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직 보여? 아직 있는데. 창문 쪽으로 와봐봐. 친구들은 창문으로 와서 나를 보며 손을 흔들며 통화하고 있었다. 아직도 보여? 야, 지금 너 앞에 아직 있어. 친구들은 혼비백산하며 전화를 끊고 화장실을 나갔다. 난 너무 소름이 돋고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검은 머리의 여자로 보이는 그 물체가 내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게 느껴졌다. 그럴 때 있지 않은가? 까만색 원통이어도 이게 회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천천히 물체가 돌아가면서 내 공포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90도 이상 돌아갔다고 느꼈을 때 나도 모르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서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창문 아래로 내 몸을 숨겼다. 공포감에 떨고 있을 때쯤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친구들을 보고 안도감에 든 나는 친구들과 같이 창문으로 다시 화장실을 쳐다봤는데 검은 물체는 사라져 있었다. 친구들은 엄청 흥분하며 다들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각자 자리에 앉아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나도 얼떨떨하게 넋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 다시 친구들이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고 다시금 생각이나 창밖을 봤지만 이제 검은 현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3, 4일간 창밖을 계속 쳐다봤지만 다시는 검은 형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숙사 검은 물체를 겪었던 그 일이 있던 같은 해였다. 1편으로 이 검은 형체 얘기는 마무리됐고 2편이 기숙사 검은 물체를 겪었던 그 일이 있던 같은 해였다. 대학교 기숙사는 4층 건물이었고 같은 학과의 친구들도 기숙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느 날부터 한 친구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표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직접 물어봤다.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가위를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느 날 이후부터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가위에 눌린다는 것이었다. 친구가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눌린다는 가위의 내용은 이렇다. 대학교 기숙사는 4인 1실이었고 2층 침대 2개가 방문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 있었다. 와 진짜 옛날! 너무 옛날 기숙사 사진이야. 이분들은 지금 다들 아버지가 되셨겠죠? 와 이런 구조래요. 그냥 딱 우리가 기숙사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구조 있죠? 2층 침대 옆에 책상 이렇게 있고 사이에 복도 일렬로 있고 노랑장판 쩐다 이거. 친구의 잠자리는 문이 열렸을 때 안쪽 1층 침대 여기 내 마우스가 있는 거. 새벽에 잠을 자던 중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항상 잠을 깬다고 한다. 처음에는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순찰을 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덧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분명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잤는데 무슨 영문인지 문을 천천히 조심히 열면서 방에 들어왔다고 한다.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는 방에 들어와 방의 가장 끝쪽인 책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고 한다.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몸을 숙여 책상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책상 확인하고 두 번째 책상을 확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상을 다 확인한 사람의 형체는 옷장 쪽으로 걸어가서 이번에 옷장을 하나씩 열면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이쪽 옷장을 열어 확인한 다음 뒤쪽의 옷장도 천천히 하나씩 열면서 무언가를 찾으며 확인하고 있었다고 한다. 옷장에도 자신이 찾는 무언가가 없는지 이번에는 침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가 자고 있던 침대의 반대쪽 2층부터 자는 사람의 얼굴을 1분 정도 가만히 쳐다보고 천천히 몸을 숙여 1층에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역시 1분 정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역시 자신이 찾는 게 없는지 몸을 돌려서 친구가 자고 있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때부터 친구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2층에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빤히 1분 정도 쳐다보니 잊고 1층에서 자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형체는 몸을 천천히 숙여 친구를 쳐다봤다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를 쳐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찾았다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침대 위로 올라와서 얼굴을 쳐다보려고 몸을 천천히 자신의 위쪽으로 옮기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엄청난 공포감에 형체가 올라오는 순간 기절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눈을 뜨면 항상 아침이었고 옷장의 문은 열려 있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의 룸메이트들에게 가위의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고 특정 자리에서 잠을 자면은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는 것 같다 얘기했더니 친구가 자신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다며 가위에 눌려보고 싶다고 하루만 방을 바꿔 자보자고 제의를 했다. 가위를 눌리던 친구도 흔쾌히 승낙했고 그 친구들은 서로 잠자리를 바꿔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다음 날이 되고 눈을 뜨자마자 친구에게 찾아가 가위에 눌렸냐 물어봤더니 벌벌 떠는 목소리로 가위에 눌렸고 가위 내용을 얘기해주는데 우리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가위의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았기 때문이다. 룸메들에게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서로 얘기하는 가위의 내용이 같았던 것이다. 룸메들은 사람의 형체가 올라왔을 때도 기절하지 않아서 뒷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룸메가 사람의 형체가 올라왔을 때도 기절하지 않아서 뒷내용을 들어봤더니 자신의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닫고 나갔는데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하고 사람이 뛰어가는 것처럼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들렸다고 한다. 얘기를 들은 친구는 너무 무서웠는지 이 사실을 관리실에 얘기하게 되었고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해당 방은 창고로 쓰였다고 한다. 헉!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냥 타겟이었구나.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대 이 귀신놈은. 딱 이 친구만 노렸던 거네요. 자, 3편. 사실 위 이야기들을 어떤 유튜버에게 제보하여 영상으로 제작된 적이 있다? 누구야? 나한테 먼저 해야지. 진짜. 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소개되어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단순히 신기할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밤, 난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 나 세컨이었어. 이렇게 방 구조. 몸은 돌처럼 굳어 꼼짝할 수 없었고 눈만 간신히 떠졌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무척 당황해하고 있을 때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닫혀있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이 보였고 이내 누군가가 방 안으로 기어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워서 열심히 눈동자만 굴려봤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존재가 내 방을 천천히 배회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얼마 안 가 침대 및 옷장 문이 조심히 열리는 걸 봤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그 모습은 수년 전 친구가 매일 밤 겪었다던 가위의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오지마. 속으로 되뇌었지만 형체는 옷장 확인을 끝내고 침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는 침대 아래쪽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내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다가왔다.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잠에서 깼을 때 식은땀이 흘렸는지 축축해진 이불 위에 누워있었고 옷장문이 살짝 열려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이후 며칠 동안 공포에 떨며 지냈다. 밤에는 불을 끄고 잠들 수가 없었고 백색 소음을 항상 틀어두고 수면을 억지로 유도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모른다는 말처럼 그렇게 의도치 않게 계속 그때의 그 상황을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화장실에 있었던 그 검은 형체는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렸다는 거는 그 존재는 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도 조명을 켜고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자려고 했었다가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에 눈이 떠져버렸다. 역시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기숙사 복도를 울리던 그 발소리가 다시금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난 숨을 죽인 채 눈알을 굴려 최대한 문고리 쪽을 바라보았다. 제발 그냥 가.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닫아두었던 문이 아주 천천히 끼익 소리도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새까만 형체가 침대 앞에 섰다. 나는 눈을 질끔 감고 무슨 일이 생기건 무슨 소리가 들리건 절대 눈을 뜨지 않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 귀 바로 옆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소름 끼치는 작은 음성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고 나는 모든 사고가 정지되었다. 지금 눈을 뜨면은 그 형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1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채 나는 숨조차 겨우 내쉬며 굳어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눈꺼풀 피부를 뚫고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방문은 닫혀있었고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하던 그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가위에 눌리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날 이후로 궤도님이 가위 눌림의 과학적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극한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긍정 회로를 돌리며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얘도 참 웃긴 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친구가 있는 1층 밑에가 문에 가려지잖아. 그래서 다른 데부터 찾았던 건가? 그냥 여기 바로 침대로 가면 바로 찾는 거였는데 바보 귀신이네요. 찾는 것 자체에 희열을 느끼는 귀신? 이씨. 변태 귀신. 변귀였고요. 다음 썰. 다음은 아무튼 그리고 슈말코한테 먼저 줘. 나 세컨으로 만들지 말라고. 공포의 코알라님. 20살 때 대학 앞에서 겪은 기묘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평소 귀신 같은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시비를 걸려본 적도 없어서 직접 사연을 올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폰 갤러리에서 옛날 사진들을 둘러보다가 7년 전 세상의 풍파를 겪어보지 못해 순수했던 20살 때의 기묘한 경험이 떠올라 글로 써봐요. 때는 2018년 겨울 20살이었던 저는 기말 시험을 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대학교와 버스 정류장 사이에는 A, B, C 3개의 긴 길이 있는데 그 중에 B가 직선으로 내려가는 가장 짧은 길이라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A, C 길은 양옆으로 돌아가는 길이기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밝은 길인 반면 가운데 나 있는 B 길은 망해버린 폐시장 거리였기 때문에 낮에도 새어 들어오는 빛만 있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길로 다니지 않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년간 운동을 배워왔기에 미친놈이 나타나도 괜찮다는 다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살았었더랬죠. 게다가 그 인근이 더 옛날에는 우범지역이었다고 하니 지금의 저라면은 절대 그 길로 다니지 않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20살 때는 인간의 무서움을 몰랐고 여느 때처럼 빨리 정류장에 가기 위해서 B 길을 이용했습니다. 양옆으로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불 꺼진 시장 가게들이 줄 서 있는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앞쪽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더군요. 제가 아주머니 앞으로 지나가려 하자 아주머니가 불쑥 앞으로 오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보육원 원장인데요. 이번 달이 생일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축하한다는 메시지 한번 적어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스케치북을 펼쳐봤어요. 스케치북에는 장마다 네모난 칸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고 그 칸 안에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적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네모난 칸 위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는 자리가 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쁜 축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스케치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굳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왜 필요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20살이었고 요즘 전화번호 하나로 뭘 하겠냐라는 생각에 축하한다는 짧은 글과 제 이름,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칸을 채워놓은 것도 저를 안심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게 이틀 후에 기말 마지막 시험을 치고 집에 돌아오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려는데 배터리가 충분하던 핸드폰이 갑자기 방전이 되었는지 꺼져버렸어요. 다행히 충전기를 꽂아두니 다음날 아침 켜졌고 어제 왔던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 보육원의 원장이었어요. 문자의 내용은 제가 쓴 메시지를 이거를 본 한 아이가 저한테 손편지를 썼는데 받을 건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편으로 보낸다는 건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때 그 장소로 다시 올 수 있는지 묻더군요. 그때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전날 마지막 시험을 치고 왔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엔 그 동네로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종강해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우편이나 아니면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 라 물었어요. 그 뒤로 원장과의 연락은 끊겼어요. 영 찝찝해서 그 번호를 저장해서 카톡으로 확인해보니 텅 빈 배경사진 그리고 점이라는 이름만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이라면 아이들 사진, 하다못해 보육원 건물 사진 하나라도 있을 법한데 무료 이미지로 보이는 꽃사진 후사 말고는 정말 텅텅 비었더라고요. 아래는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랑 원장의 카톡 프로필입니다. 원장이다. 18년 12월 19일 안녕하세요 땡땡땡님. 그저께 아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남겨주신 거 기억나세요? 누구라는 아이가 생일 파티 끝나고 용기는 고맙다고 손편지를 조그맣게 썼어요. 혹시 답장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문자 보시면 말씀해주세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제 확인했네요. 그랬군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땡땡이가 땡땡씨 편지 받고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내일 4시쯤에 어디에서 땡땡이 편지 전해드리면 될까요? 생각해보면은 아이가 너무 기뻐서 개인적으로 답장할 정도의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축하해였나? 아니면 생일 축하해였나? 그렇게밖에 안 적었어요. 아, 직접 받는 건가요? 제가 오늘 종강해서 내년까지 땡땡이 안 가거든요. 멀리서 통학해서요. 가능하면 우편이나 사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뒤로 연락이 끊겼대요. 이게 그때 푸사래. 그냥 기본에 카톡 아무것도 없고 이름은 점이었나 보네요. 정황상 진짜 보육원 원장은 아닌 것 같고 당시에는 한동안 친구들한테 인신매매 당할 뻔했다고 호들갑을 떨며 다녔는데 지금 보면은 어쩌면 사이비 포교의 일종일 수도 있겠네요. 편지 받으러 만나고 나면은 포교하는 거죠. 스케치북에 적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봐서라도 차라리 사이비 포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스케치북에 적힌 수많은 메시지들이 진짜 사람들이 적은 게 맞을까요? 분명히 앞에 몇 개는 깔아놨겠다 얘네들이 그죠? 7년 전 어두운 폐시장에 혼자 서있던 보육원 원장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밤입니다. 댓글에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아이가 그리고 쓴 것처럼 어른이 그린 그림이랑 글 보여주면서 후원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도 이거 부산 서면에서 모집당해서 모임에 3번 정도 나갔어요. 10년 전인가 그쯤이었어요. 보육원 아이에게 편지 주고받는 봉사활동인데 하실래요? 였던 것 같아요. 모임은 서면 부전도서관 왜 이렇게 자세해. 옆에 할리스 현재는 파스쿠치 에서 30분에서 1시간 남짓? 대충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녀가 있었는데 다들 뭔가 사회성이 좀 결여된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물론 저도 사회성이 딱히 좋진 않았어서 A4 용지 대충 잘라주고 색연필 주면서 아이한테 편지 쓰고 그림 그려도 된다고 해서 편지도 쓰고 전공 살려가지고 그림도 좀 그려줬어요. 이 편지 쓰고 나서 다음 모임을 가면은 아이 편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편지랑 같이 뿌기몬을 그려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삼촌 고마워요 같은 내용이 적힌 삐뚤삐뚤하게 쓰인 편지였는데 편지를 처음 봤을 땐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냐? 라니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 완강하게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 왜였을까요? 아이를 직접 만날 수는 없다길래 그 후로 편지를 보면 왠지 모르게 귀엽다기보다는 기분이 묘했어요.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어른이 흉내낸 것 같은 아이 글씨. 아무튼 두세 번 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기도 했고 모임 가면 딱히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어서 뭔가 좀 뻘쭘한 게 싫더라고요. 수상해 보이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던 것 같은데 한 번 일정이 있어서 전화로 하루만 좀 빠지겠다고 말했더니 아이는 일주일 내내 님 편지만 기다리는데 이렇게 빼먹으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라면서 담당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만두겠다 했는데 담당자가 아니 아이가 편지를 기다리는데 그만두겠다고요? 하면서 화를 내길래 좀 많이 당황스러워서 안 할래요 들어가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 후로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당시에 아이를 그리 썩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선뜻하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댓글 틀주도 있었네. 강요 개쩔어 그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안 하겠다는데 씨. 웃기는 짬뽕이네요. 나는 이 정도의 폭언은 당해본 적 없어. 내가 보통 그 전에 끊어버렸거든요. 그 교류를. 뭐 하세요 하면은 그냥 해 하고 그냥 가고 그냥 해 이러고 가. 그냥 아니까. 이런 거 너무 귀찮아. 나는 가만히 서서 노려봄? 닉네임 여수 리바이? 뒤진다. 닉네임 바꿔라. 여수 라이너로 바꿔. 리바이는 무슨 여수 라이너는 내가 인정할게. 진짜 짜증나. 바꿔 여수 라이너. 자,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슈말코님, 직접 겪은 화재 경보기 공포썰.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슈벨롬 회원님들. 최근 틀즈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서 슈말코님에 대해 접하게 된 따끈따끈한 신입 슈벨롬입니다. 일하면서 MG 스타일로 이어폰 꽂고 틀즈 듣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공포썰 듣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말해보고 싶어서 한 글자씩 적어봅니다. 회사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짬짬이 폰으로 적는 거라 오타 있다면 양해 부탁드려요. 때는 2023년, 재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당시 군 전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집에서 뒹굴거리며 백수의 삶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어요. 점심쯤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차려두고 나가신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 누워 에어컨을 파워 냉방으로 틀어놓고 TV를 유튜브로 보다가 그대로 낮잠에 빠지는 하루의 반복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소파에 낮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띠리리링 뺑 고막을 파고드는 벨소리와 사이렌 소리,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마 말코님이나 슈말코 회님들은 화재가 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건물 사정은 좀 달랐어요. 제가 살고 있던 건물은 주거형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입주 때부터 이런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매우 잦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화재 경보기를 조작하는 패널이 지하에 있는데 그 옆에 입주민들을 위한 화재 경보기 끄는 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씨, 진짜 싫어. 난 이런 거 참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불나면 어떡하라고. 이 상황에 익숙했던 저는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고 귀를 쿠션으로 막았습니다. 누군가 끄겠지 하고요. 하지만 알람은 계속 울렸고 평일 오후라 다들 출근했나? 라 생각하며 결국 조작 패널이 있는 지하로 직접 내려갔어요. 지하는 아직 정비가 다 되지 않은 듯 컴컴하고 여러 건축자재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조작 패널이 있는 방제실 쪽에서만 빛이 약간 새어나왔고요. 저는 아 진짜 무섭다.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라 생각하며 방제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제실에 들어선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벽 쪽에 서서 패널을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저한테는 등을 보이신 상태였습니다. 축축한 긴 생머리,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원피스, 집안에서 입는 파자마 원피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두운 지하에 긴장하며 문을 열었던 터라서 몸을 크게 떨며 놀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아서인지 그분이 절 쳐다보시진 않았어요. 아, 나 말고도 경보 때문에 내려온 사람이 있구나. 아마 이분은 머리를 감다가 내려오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분의 긴 머리카락 끝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뒤에서 다가가서 어깨 너머로 패널을 넘어다 보면서 왜 못 끄시지? 약간 기계치이신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멀뚱히 패널을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한 번 더 말해야 되나? 입을 때려던 순간 건물 내부를 가득 채우던 사이렌과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이 여성분이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은 못 봤으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림이 꺼지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나지막하게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한 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사이렌과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뒤로 돌아가 패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성분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기만 하셨고 짜증이 밀려왔던 저는 여성분의 어깨 너머로 손을 넘겨서 패널이 있는 알림 끄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한번 사이렌과 벨이 뚝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여성분이 화재 경보 켜기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 여성분에게 홧김에 말했어요. 그거를 왜 누르시는 거예요? 여성분은 여전히 부동자세의 묵묵부답이었어요. 이 사람 뭐지? 정신이 아픈 사람인가? 맨 처음 경보도 이 사람이 킨 건가? 여성분에게 따지듯이 맨 처음 경보 키신 것도 그쪽이에요? 왜 다시 키시는 거예요? 라고 연신 물어봤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저는 자다 깬 것도 있어서 짜증이 확 몰려와서 그래서는 안 됐지만 그 여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그분을 제 쪽으로 확 돌렸어요. 그러나 여성분의 상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짚고 있던 제 손이 젖어들었어요. 여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는 마치 물에 한번 담갔다가 짜지 않은 수건처럼 축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왼손을 천천히 들어올려 오른 어깨 위에 얹어져 있는 제 손의 손목을 꽉 잡아 쥐는 겁니다. 그 완력은 일반 성인 여자는 확실히 낼 수 없는 수준의 완력이었어요. 더군다나 여성분의 체구는 매우 왜소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걸까? 몸이 저절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괴담에서 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동물이 다른 종을 구별하듯이 인간도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른 종을 구별하기에 귀신이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도 귀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네요. 이 여자와 나와는 다른 존재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온 몸에 식은땀이 맺혀가던 때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의 목이 관절의 한 개를 꺾어내고 저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여자의 피부는 창백했는데 하얗게 창백한 것이 아니고 퍼렇게 질리듯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어요. 물귀신인가?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얘진 거 아니에요? 입술 펄해지고? 여자는 눈동자만 휙 돌려서 손이 얹어있는 어깨를 향했습니다. 물탱크? 아파트 물탱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건드렸네? 사이렌만큼 높고 찢어지는 목소리였어요. 이것 또한 돌이켜보면 귀신의 목소리라기엔 정상적인 목소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나 그때에는 그것조차 기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건드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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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그 말을 계속하며 미친듯이 우겨 제꼈어요. 그 여자가 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제 심장도 터질 듯이 빠르게 뛰는 듯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 들어오자 저의 의식이 점점 아득해졌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꺼지지 않아 경보를 끄기 위해 다른 입주민분이 지하로 내려오셔서 저를 발견했고 입주민 단톡방을 이용해 이 사건을 알리셔서 아버지 또한 병원을 오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후 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과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를 발견하신 이웃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하로 들어오시기 직전 앞에서 구당탕 하는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 제가 쓰러져 있다고 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자 지하에는 저 혼자 화재 경보는 한 번 쭉 울렸고 꺼졌다 켰다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완전 헛것을 본 건가 이분? 어쩌면 내가 그냥 지하에 쓰러져 있는데 공포감 때문에 미친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꾼 것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 여자 귀신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존재를 부르기 위해 화재 경보기를 켜고 있던 걸지도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뭐야? 또 있었어? 이후에 이 여자가 꿈에 나타나 괴롭히면서 몽중몽 꿈속에 꿈에 갇혔던 썰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풀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썼어야지. 추신. 오늘 퇴근하면서 회원님들의 몰입감을 위해서 지하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대단하신 분이다. 여전히 준내 무서웠습니다. 당시 제가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 소리가 크니까 귀갱 조심. 오우 쉣. 지하실 개무서운데. 소리를 내가 좀 줄여드릴게요. 일단 잠깐만요. 기계 소리가 좀 나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여기에 그 여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데? 요건가 봐, 이 패널. 어떻게 들어가, 여기? 여긴가 봐. 이 앞에 여자 있다는 거잖아. 그러네, 화재 경보 시스템. 스스로를 공포게임 속에 가둬놨어. 이런 썰이에요. 빨리 이거 몽중몽 썰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막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수리하고 있어도 무서웠을 것 같아. 자, 일단 여기까지고 다음 거 읽어볼게요, 또. 슈플림님, 엄마가 말해준 괴담. 우리 동네의 살인범. 스압. 안녕하세요. 깡패래. 카페에 공포썰을 쓰는 건 처음이네요. 이런 글은 여름에 남양특집 분위기 탈 때 쓰고 싶었는데 엄마가 늦게 말해줘서 여름 다 지나고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이 인류의 역적이 되고서야 글을 쓰게 되네요. 깡패. 이 이야기는 엄마가 어릴 적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고 귀신이 나오거나 집안이 피바다가 되는 그런 대놓고 무서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카페 밖으로 가져가는 사람 팬티에서 옥구 나옴.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당시 중학생이던 엄마는 대구 시내에서 마을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기 옆 대형 물류창고 등이 들어오고 굴목 구석구석 아스팔트가 깔린 지방 외곽 공단의 느낌이 나는 곳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 대문에서 도로 하나 건너면은 과수원이 있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도 자가용으로 20분은 나가야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사건은 한창 밤마다 크리스마스 씨를 팔던 연말에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큰 이모인 엄마의 언니가 당시에 잦은 지각으로 등교 시간 전 교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어서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 선생님이 이러면은 교권 추락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겠지만 당시는 한창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현대적인 건축 소재, 성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던 시절이니 얌전히 새벽 철차를 타고 등교했다고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세게 하신 거지? 볼드체를 쓰신 거지? 아무튼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논두렁에 짙은 갈색의 무언가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로드킬 당한 고란이나 멧돼지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 정체가 분명해졌답니다. 가까이서 본 그것은 갈색 코트를 입은 성인 여자였는데 흑투성이가 되거나 피가 난 것도 아니고 정말 잠을 자는 듯한 모습으로 누워있어서 술에 취해 여기 잠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날이 추워서 걱정이 되었던 이모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일어나시라고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고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양 어깨를 잡고 일으켰는데 이렇게 일으키면은 허리가 접히면서 앉은 자세로 바뀌어야 하지만 그 여자는 누운 그 자세로 그대로 들어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몰랐지만 사후 경직이 온 거였죠. 이미 죽은 거였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이모는 근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저기에 웬 여자가 쓰러졌는데 좀 이상하다.
구급차나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 했고 그 집 어른들이 상태를 확인한 뒤 구급차는 부르지 않고 경찰만 불렀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자다가 날이 추워 동사한 것 같다는 중론이었는데 파출소에서 다녀간 뒤 소 키우고 농사를 짓던 평화로운 시골 동네는 난리가 났어요. 성추행의 흔적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어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고 대구 시내에서 형사들이 우르르 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던 근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모가 발견하기 전날 저녁에 학교 선생님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고 자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하신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분이 그 동네 파출소장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 아닐까 싶네요. 당시에는 CCTV는 고사하고 TV도 몇 집 없던 시절이라 9시만 넘어가면은 온 동네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길거리엔 주황색 가로등만 듬성듬성 있던 터라 목격자조차 있을 리 만무했고 지금이라면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을 용의자의 책, 채모 또한 성추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 정도로만 다뤄졌기에 이례적인 대규모 수사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용의자 특정조차 못했답니다. 그동안 동네는 해가 지지도 않은 시간부터 집 밖으로는 개미 새끼 하나 돌아다니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고 어느새 해가 바뀐 2월 경찰에선 드디어 피의자를 특정했고 자백까지 받았어요. 오. 범인의 정체는 동네에서 바보 삼촌으로 불리던 30대 김씨였습니다. 당시는 그냥 바보, 모자란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외모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운증후군 환자였을 거라고 해요. 김씨 삼촌은 동네 어린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밤 늦은 시간 혼자 집에 가는 학생들, 여자들과 집까지 동행해주기도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일도 돕는 등 아무도 김씨 삼촌의 범행임을 예상하지 못했고 믿을 수조차 없었지만 경찰에 증거도 있다고 하고 자백도 받았다고 하니 다들 이내 수긍했다고 해요. 경찰에서 말하길 김씨 삼촌은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늦은 밤 귀가하는 걸 우연히 봤고 평소 자주 그랬듯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쫓아갔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말을 걸지 말라는 등 혼자 갈 거니까 꺼지라는 등의 폭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 삼촌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지컬 차이로 피해자를 제압해 성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화를 내자 목을 졸라 죽인 뒤 사체에 다시 한번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 삼촌은 80대 후반의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김씨 삼촌이 잡혀간 직후 충격에 쓰러지셨고 이내 돌아가셨다고 해요. 김씨 삼촌이 자백을 한 이후로 기소 재판까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끝나버렸고 강간살인 죄목으로 진행이 된 1심, 2심, 3심 전부 사형 선고를 받은 김씨는 그해 여름이 되기도 전에 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잊고 살았는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39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입니다. 김씨 삼촌 사건의 경우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진범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증거도 억울하다고 말할 김씨 삼촌도 하다못해 그의 가족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억울한 점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다시 20년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도 찜찜하게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번 방의 선물처럼 요거 나무위키가 있네요. 김씨 삼촌은 정말 강간살인범이었을까요? 아니면 범인이 필요했던 경찰에 의해 만들어진 억울한 사람이었을까요? 엄마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이 쓰느라 잡다한 얘기 많이 한 감이 있는데 정작 본론은 서둘러 끝내버린 것 같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네? 아들아, 넌 살인범의 아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계의 어두운 과오 중 하나. 정씨가 고문을 당했었대. 그러니까 그냥 자백을 하라고. 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다른 사건에서 정씨가 당한 것과 유사한 고문을 가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그는 경찰들로부터 잠 안 재우기, 통닭구이 등지에 고문을 당했고 사흘 만에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경찰은 정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인들을 위협했다. 정씨가 운영하던 만화가게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정씨가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뒤 협박했다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아, 이건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거지? 아씨, 깜짝이야. 그래서 김씨 삼촌도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사연자님 말인 거죠? 죄송. 추측이신 거죠? 아부 말코였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것도 대박인데? 이거 진짜 너무하다. 자백을 받기 위해 경찰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에게 여관으로 끌려가 옷이 전부 벗겨진 채 집단 구타랑 집에 못 간다 협박받았대. 근데 당시 여종업원의 나이는 14살, 17살 미성년자였대요. 이런 이야기였고. 다음 거 읽어볼게요. 다음, 먹물사자님. 새벽 2시에 기타 소리.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던 안 말랑한 코딱지입니다. 매일 썰을 듣다가 저도 한번 썰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봐요. 화면이 잘리네요. 저는 군 생활의 훈련소의 훈육조교, 훈련병분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조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 기수마다 대대당 약 1,000명의 인원을 받다 보니까 신기한 일도 많고 이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막상 적으려 하니 그렇게 무섭지 않대. 이러면 보통 무서워. 때는 제가 일병 말쯤 되었을 때입니다. 타구는 부대마다 불침번을 서는 것으로 아는데 훈련소는 훈련병들이 불침번을 매일 섭니다. 그리고 조교 1명과 소대장, 괄호치고 간부, 님 1명이 24시간 동안 당직을 섭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새벽 3시쯤 되면 보통 저희도 잠에 듭니다. 다음 날에 당직을 서게 된 저는 퇴근을 하고 방에 들어와 겨우 씻고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옆 대대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옆 대대의 한 훈련병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 일찍 발견하여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훈련병들이 집합을 할 때 한 명이 안 왔다는 것을 한 조교가 인지했고 그를 찾던 조교가 화장실 변기 한 칸이 잠겨있고 위에는 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급하게 무전을 쳐서 조교들이 화장실로 달려왔고 목을 매달아 기절해 있던 훈련병을 끌어내렸지만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조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극단적 선택 시도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전애들은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줄이 이렇게 빤빤해지니까 지탱을 할 수 있구나. 사진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스케치. 씁쓸한 기분으로 잠에 든 저는 다음날 당직병으로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근무를 하는 당직실에는 훈련병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사람의 얼굴이 정확히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꽤나 화질이 좋은 편입니다. 취침 시간이 지나고 사실 당직병인 저도 취침 시간이 지나면 딱히 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당직병으로서 새벽 2시 정도까지는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당직실에서 운동이나 하며 잠을 깨우고 있었어요. 보통 새벽에 CCTV를 보면은 각 건물의 불침범 훈련병들이 움직이는 것 말고 딱히 볼 장면이 없습니다. 사실 불침범 훈련병들도 피곤해서 자기들끼리 몰래 앉아서 떠들거나 벽에 기대어 졸고 있죠.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어 잠이 슬슬 올 때 어디선가 띵가띵가 하는 기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TV 소리인가 싶어서 TV를 꺼봤는데도 여전히 뜨르릉 뜨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라고 하기에는 아무런 리듬이 없는 그저 기타줄을 튕기는 소리였습니다. 뚱뚱 하는 그런 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애착 인형을 못 들고 오는 군대 훈련소에서 기타를 칠 사람도 없었고 훈련병이 낸 소리라고 해도 당직실과 훈련병들이 자는 곳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릴 정도라면은 그 훈련병은 꽤나 크게 소리를 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고 CCTV를 쳐다봐도 훈련병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를 반복하는 와중에 저는 전날에 살자시도 훈련병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귀신 소리든 훈련병 소리든 정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A동, B동 이렇게 그냥 평면도 살짝 그렸어요. 당차게 나서긴 했지만 군부대여서 취침 시간이 되면은 정말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손전등 하나만 들고 복도에 돌아다니니까 공포게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불침범 훈련병들에게 물어봐도 자기들은 기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간부님께 보고하기에도 뭔가 발견한 것이 없으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만 들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진 상태로 당직실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직실 옆에 있는 창문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리고 있었고요.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한 훈련병이 기타줄을 만지작거리면서 벌벌 떨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병은 일명 관심병사였어요. 조교들은 관심병사의 이름을 보고 알아채야 합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관심병사라는 표시를 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를 보고 떨고 있는 것도 그냥 조교가 다가와서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알고 보니 우리 부대의 상담 중대장님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해당 훈련병과 상담을 하다가 그 훈련병에게 악기를 연주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상담 중대장님은 직접 기타를 사오셔서 그 훈련병에게 마음이 불안해지면 기타라도 연주해 라며 그 기타를 준 겁니다. 상담 중대장님은 연주를 하라고 했는데 그 훈련병은 새벽 3시에 줄을 튕기며 놀고 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허무하네요. 귀신썰이 될 기회였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훈련병이 그 창고 호실에서 살자 시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CCTV로 보고 달려가 말렸어요. 당시에 당직병인 선임 조교와 수다를 떨던 중 우연히 CCTV에서 그 훈련병이 어떤 줄을 만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선임 조교와 저는 야, 쟤 뭐하냐? 라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훈련병이 자기가 만지던 줄로 목을 휘감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뛰어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야, 땡땡아, 너 뭐해 지금? 이라고 소리치면서 말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그냥 기타만 쳐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군인분들 파이팅입니다. 오, 이런 썰이었네요. 너무 슬프다. 이게 너무 무섭다. 이 그냥 스케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청자님 중에서도 군대 입대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신 분 많은데 얼른 시간이 빨리 지나서 제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말코가 보낸 군인만 몇 명인지? 근데 나는 딱히 보낸 적은 없어. 내가 보낸 군인이 몇 명이고 내가 대학을 보낸 수험생들이 몇 명인지 정말 참 많네요. 수호네크님 꿈기록 01년 7월 땡땡님 안녕하세요.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네이크 아씨예요. 악마 정보가 사라져도 쓸쓸한 날이네요. 아, 그때인가 보네. 얼리 슈말코 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꿈 이야기. 오늘은 좀 느끼해요. 시작하겠습니다. 꿈기록 2001년 7월 땡땡일 하얀 괴인. 엄마의 심부름으로 아랫집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아줌마 이거 엄마가 좀 드셔보시래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고맙다. 거의 이거 웹툰이야 웹툰.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이해주셨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에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얀 피부에 검은 정장, 190은 되어 보이는 기다란 몸, 이목구비가 없는 그것은 아주머니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아주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헐, 진짜 여기 얼굴 피부만 아줌마야. 키가 너무 커, 그리고. 발이 진짜 길어. 안녕히 계세요. 응, 올라가라. 그것은 제가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각했는지 제가 그냥 돌아갈 때면은 뒤에서 음침하게 웃음소리를 흘렸어요. 문제는 아주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형제와 놀아주던 아랫집 누나들 그리고 아저씨까지 모두 하얀 얼굴의 괴인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에는 이런 괴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시작은 동급생인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굣길에 저를 부르는 그 친구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을 때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분명 저보다 키가 작은 친구인데
너? 이 눈동자가 너무 쎄해. 검은 정장에 하얀 천 같은 피부, 게다가 저 어색한 얼굴은 뭐지? 분명 목소리는 그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그 친구를 평소와 같이 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죠. 오, 키 차이가 말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우리 학급에는 그 괴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떠든 사람 쉬말고? 이건 뭐야. 발견했어, 내가. 그리고 한 명 한 명 친구들의 가족, 이웃 주민들 조금씩 병에 감염이 되듯 대부분의 이웃들의 자리가 그 괴인으로 대체되었어요. 다행히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이 사태에 대해 얘기해봤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시시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였어요. 지금은 이웃과 주변인들이지만 가족과 남은 친구들도 괴인으로 대체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를 대체하는 괴인도 생겨날 테니까. 다 죽여야겠어. 저는 집 앞에 있던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낫을 쓰는 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댁 일손을 도우며 사용했던 가장 익숙한 도구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웃집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괴인들부터 처리하러 달려갔습니다. 아랫집으로 들이닥쳐 아주머니와 누나들 가면을 쓴 괴인의 목을 끊었어요. 마치 봉제 인형 같지만 분명 목에서는 검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괴인의 속은 처음 보지만 마치 식물주기 달발이 묶음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머리 잘렸어. 피는 검은색으로 하셨네. 집 밖으로 나와서 아저씨도 찾아봤습니다. 마당에 야외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그대로 화장실의 문을 열자 아저씨 가면 괴인이 변기에 앉아 있었어요. 높이가 적당해 보여요. 그대로 목을 그어버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마을로 달려나가 괴인들이 보이는 족족 등을 찢고 다리를 베고 목을 그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는 길마다 하얀 괴인들의 몸통이 나뒹굴고 검은 선혈이 흐릅니다. 옷과 손, 얼굴은 물감놀이라도 한 것처럼 검게 물들어가요. 이제 괴인들은 저를 피해 한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괴인 외에 마을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일반인에게 해를 끼치는 살인마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당연하겠죠. 방금 전까지 손을 잡고 걷던 가족을 낫을 든 미치광이가 살해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괴인들을 더 제거하고 마을의 원래 모습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이미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몇백 명은 죽인 것 같아요. 숨이 차고 몸이 부들거립니다. 온도가 변해서인지 아까부터 코를 훌쩍이고 있어 쓱 코를 훔쳐봤는데 검은 피가 묻어납니다. 이거 무슨 저주 같은 걸까요? 저는 그것이 괴인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녀석들을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밖으로 도망가려는 또 한 명의 괴인의 뒷덜미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벼이삭을 베어 넘기듯 괴인의 머리를 잡아 팹니다. 좀 쉬고 다시 움직이려는데 누군가 저의 팔을 붙잡고 멈춰 세웠어요. 어머니였어요. 그만해. 자꾸 그러면 너가 힘들어져. 이미 힘든데 뭐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쫓으려 했습니다. 근데 저게 뭐지? 방금 뵌 괴인의 하얀 얼굴, 천 조각처럼 살짝 벌어진 그 피부 사이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혹시 진짜 사람이었을까? 떨리는 그 손으로 얼굴을 펼쳐봤는데 이 얼굴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이네요. 이건 나잖아. 얼굴 안에 얼굴이 있었어. 아, 식물 다발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무슨 전선 자른 것 같네. 가면?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분 나쁜 꿈, 찝찝하고 더러운 꿈. 꿈을 잊고 학교나 가야지 생각하던 저는 몸의 변화가 느껴져서 집안에 있을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나 몸이 안 움직여!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는 뛰어오셔서 제 몸을 살펴보시다가 꽉꽉 온몸을 주무르며 안마해 주셨어요. 꿈속에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손가락 끝, 발가락 끝부터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이는 꿈 많이 꾸잖아요. 매번 몸이 경직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니까 겪게 되는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면 사람을 죽이는 꿈은 보통 길몽이라고 해요. 혹시나 꿈속에 사람을 죽여도 자책 마시길.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슈말코 파이팅. 맞아, 이거 잔인한 꿈 있잖아요. 그 잔인하고 혹은 내가 막 엄청 잔인하게 죽고 내가 누굴 죽이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꿈이 길몽이라는 얘기 많았는데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피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잔인할 거면은 피가 좀 많이 나와야지. 많이 나온 만큼 좋다고 했어. 이빨 빠지는 꿈? 이빨 빠지는 꿈 최악인데? 그거 진짜 안 좋은 꿈. 꿈 중에 제일 안 좋은 꿈 아니에요? 그게 약간 가족이랑도 관련이 있는 안 좋은 꿈이었던 것 같은데. 윗니 아랫니에 따라 달라요? 윗니면 윗사람. 아, 그렇게 다르구나. 나 주변인들이 안 좋은 일 겪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빨 빠지는 꿈이. 그래서 나는 이빨 빠지는 꿈 꾸면 가족 단톡에 맨날 말해. 나 이빨 빠지는 꿈 꿨다. 조심해 하면은 다들 헉 알았어 이렇게 몸 좀 살이라고 내가 단톡에 올려요. 약간 재수없는 꿈 꾸면은 가족 톡에 말해놔요. 나 말고 우리 가족 다 말해. 재수없는 거 꾸면은 말해줘. 이런 이야기였어요. 꿈일기였습니다. 다음이 이제 시청자님 사연 중에서 마지막인데 자, 말랑한 등껍질님 아주 무시무시한 썰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슈말코 카페에 다른 곳 퍼가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말랑한 등껍질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인사드리는 점 죄송하네요. 이것도 만화예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 말을 거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 마시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맞아. 물 마시는 것조차 힘들더라. 근황산 접어두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해서 공포썰 만화나 그려볼까 하다가 문득 제 아버지가 겪으신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날 기억으로 들어가 보죠. 어이없어 이거. 때는 바야흐로 제가 초3 시절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강원도 계곡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이날은 무더운 날씨였죠. 가족 모두 더위에 지쳐 차에 있는 물을 마시다 보니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방광신호 말이죠. 끼기 너는 뒤졌다. 아차,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 라고 생각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휴게소에 가면 되지라고 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해두신 경로를 정해진 방법으로 가는 극극 제2, 즉 휴게소는 들려야만 하는 계획이 있어야 가는 금단의 구역이었어요. 그 시절에 본인이 말이어도 참고 가셨음. 아, 그 정도로.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돌아오는 말은 30분만 참아 라는 단호한 답변이었어요. 10분쯤 참았을 때 앞에 보이는 횡성 휴게소는 정말 찬란한 오아시스 같아 보이더라고요. 일루와 맞아, 휴게소 나는 그 어릴 때 이렇게 놀러 갈 때 휴게소 그냥 다 들렀으면 좋겠었거든요. 계속 가서 하나씩 계속 먹고 오줌 싸고. 하지만 그곳은 아버지에겐 신기루였어요. 행! 직진밖에 모르시는 아버지는 그대로 차선 변경 없이 밟으셨고 저는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부앙.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욕하시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니가 마셨던 빈 생수병이더라고요. 못 참겠으면 여기다 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싸라고요? 사실 이때 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어요. 생수병에 작은 걸 처리하다니 제 사전에는 없었었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5분을 버티고 결국 뚜껑을 오픈했습니다. 엉덩이다. 아주 황홀했죠. 기분이 한결 나아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생수병을 줍고 찾다가 노란색 됐어. 개 싫어. 아버지의 컵받침이 보이더군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꽂았어요.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니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저희는 차에 내리고
짐들을 천천히 내리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짐들을 내리시다가 너무 더우셨는지 차로 돌아가서 제가 둔 작은 걸 처리한 생수병을 집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입 꿀꺽 그시던 아버지는 맛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야, 그거 얘 오줌이야! 라고 소리치시자 아버지 입에서 노랑 붕수가 뿜어져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병을 집어 던지시면서 어쩐지 보리차 맛이 이상하다 했어! 하고 바로 양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초삼 잼민이는 그 상황이 마냥 웃겼어요. 아주 한동안 깔깔 웃었죠.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답니다. 이렇게 히히히 이러고 쳐다봤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마실 거라 생각했겠어요. 절대 고의도 복수심도 아니에요. 사고입니다. 진짜 사고. 이번 편은 아버지에게는 아주 무섭지만 저에게는 아주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이 된 썰을 풀어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사건 이후 누군가 급하다면 휴게소를 아주 열심히 갔습니다. 2번 다시 맛보고 싶지 않은 맛이었나봐요. 공포 썰인 척 속였지만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편은 투표를 통해 재미있겠다 싶은 썰을 먼저 그려볼까요? 참여 부탁드릴게요. 하고 밑에 썰마다 투표. 저도 투표했는데 내가 투표한 건 보여주지 않겠어. 어떤 걸 했는지. 무기명 투표 중입니다. 밑에 여러 개 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슉. 일단은 시청자님들 썰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그냥 일반 괴담을 읽어볼게요. 인터넷 괴담. 중립을 지켜야겠어. 나 따라서 투표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살해 괴담. 이건 이제 시청자님들 실화 공포썰이 아니고 인터넷 괴담이에요. 당신의 사인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휘말코 손바닥 사슴님.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살짝 병맛이래요. 사이트 접속 중. 사람인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 작업은 몇 초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거 눌러도 돼? 오일러? 다이? 확인 성공. 사이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사인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은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AI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나 이용자의 사인 확인 및 답변용 AI 모델의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미리 고지합니다. 추가사항,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동시간에 테스트한 최대 20일인의 사인을 일관 공개합니다. 나이와 성별을 제외한 귀화의 개인정보는 일체 노출되지 않으며 성명은 알파벳으로 치환됩니다. 또한 다른 이의 질문과 답변은 비밀글 보호로 인하여 타인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아래 입력칸에 올바른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슈말코 어쩌고저쩌고 입력하고 입력 완료. 사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의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대기 중. 21명이나 대기하고 있네. 성공! 당신의 알파벳 넘버는 어쩌고입니다. A. 41세 남성. 사인 폐암으로 인한 사망? 질문. 제가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는 걸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이건 사실 당연한 거긴 해. 술을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 섭취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1인 권장 나트륨 및 당 섭취량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운동량 증가를 위해서 자차 이용을 금하고 걸어다니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이 조언을 따르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세요. B. 12살 남성. 질식사? 질문. 저 죽어요? 죽기 싫은데. 답변. 뭐든지 꼭꼭 씹어 드세요. 너무 빨리 씹어서 이렇게 삼키다가 질식사 되는 거구나. C. 22살 여성. 사인이 사지 절단 및 과다 출혈? 질문. 미친.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어요? 답변. 창문을 잠그지 마세요. 환기라도 시킬 겸 열어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왔나봐 이미.
창문을 열어놓으라는 게 탈출구를 확보해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중잠금을 하지 말고 집 안에 이미 있으니까. 폭발 같다고요? 아, 그런가? 환기? 아, 환기 안 돼가지고 연기 뭐 폭발해서? 가스 폭발? 그런 건가? 자, 일단 다음 D. 52세 남성 사인은 교통사고. 질문. 피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날아오는 칼을 피할 방법은 있지만 날린 칼이 튕겨지는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안전운전하세요. 나 진짜 자동차 운전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옆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충돌로 인한 파편이 나한테 튀겨가지고 나까지 죽어버리는. 이거 진짜 정말 싫은 것 같아. 2. 32세 남성 사인이 심장 적출? 질문. 뭐야 씨발. 답변.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사람이 무슨 그건가? 제공해준 거야? 인신매매 마냥? 뭐야? 장기매매? 뭐야? F. 29세 여성 사인이 꽃이네요? 독이 있는 꽃인가? 질문. 학, 꽃처럼 아름답게 죽는다는 말인가요? 답변. 꽃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하게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끔찍한 몰골로 생명력이 다하는 꽃의 최후입니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밥을 잘 못 먹는 건가? 뭐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죽는 건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쪼그라들어가지고 노사. G. 9살 남성 추락사. 질문. 어떻게 떨어져 죽어요? 많이 아픈가요? 답변. 난간에 기대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웃치는 거야? 이런데 기대다가 떨어지는구나. H. 19살 여성 사인 소설 빙의? 어잉? 질문. 마참내 제가 로맨스 판타지 어지로 빙의하는군요. 소설 제목이 뭔가요? 답변. 14세기 중세 유럽의 병약 소녀로 살아남기입니다. 최악이네. 이때 완전 더럽지 않아요? 14세기 중세 유럽? I. 72세 남성 사인 노환 언제쯤인가? 답변. 알지 못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시간을 항상 소중히 하세요. 소중한 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죽으시는. J. 이건 뭐야? 96? 58세 남성? 사인, 두개골 함몰 및 뇌적출? 왜 두 개나 적혀있지? 사인 불명, 12초 전에 수정됐대요. 이게 뭐야? 질문. 궁하다고 하여도 어찌 도리를 저버리고 동족에게까지 이딴 장난질입니까? 아직 둘째 머리에 피도 다 안 찬 놈이 당신은 예우도 없어? 그쪽 뭐저쪽으로 뜯고 직접 대면해야만 정신을 차리겠나요? 같은 집단이야? 답변.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같은 데인가? 얘도 AI인가? 그러니까 동포끼리 사기치지 말자는 거. 9658세. 몰라? 자, K. 28세 여성. 살자. 너무 억울합니다. 교수라는 이름으로 저의 모든 걸 짓밟은 그 늙은 여우 같은 자식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저만 고통스럽게 끝나야 하죠? 답변. 걱정 마세요. 처리해드렸습니다. 늙은 여우면은 여기 위에 중에 좀 늙은 남성 아니야? 요 위에 중에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죠? 자, L. 27세 남성 사인 복상사 사인 고독사 10초 전에 수정됨. 아 질문. 저 모쏠인데요? 답변. 죄송합니다. 수정했어요. 아 이거 신뢰가 안 가잖아. 고독사
이런 게 어딨어. M 23살 남성 4인 전사. 뭔 미친 소리야. 나 저녁 일주일 남았어. 국가는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을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프다 이 말은. N 5세 여성 4인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헐. 질문 아퍼. 답변 처리해드렸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릅니다. 좀 더 커서 오세요. 아 아동학대 하는 그 뭐 부모라든지 다른 어른을 처리했나봐. 누구였을까? 5. 15세 남성 4인 이세계 소환? 질문 드디어 제가 이세계에 가는 걸까요? 근데 이게 왜 4인이죠? 트럭이라 돌진하나요? 답변 해당 세계의 소환사들의 미숙으로 인하여 소환진 반쪽을 잘못 그렸습니다. 해당 소환진은 반쪽만 작동될 겁니다. 아 그럼 반만 가서 몸이 반으로 잘리는 거예요? 반갈죽 되는 거예요? P 20세 남성 4인 인피가 벗겨짐으로 인한 쇼크사? 피부? 질문 지랄 AI하기 개쓰레기네. 답변 품질이 별로였군요. 아 어디 인신매매 같은 뭐 사람 먹는 거 팔려나가는 거예요? 피부 가죽만 벗겨지고 이 사람의 품질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이 20세 남성의? 그런 건가? Q 땡땡새 땡땡 4인 땡땡땡땡으로 인한 세계 멸망? 어? 고신가요? 이거는 반대로야. 대박. AI가 오히려 질문했어요. 고신가요? Q 고십니다. 곧 세계 멸망이라고. 옵스. R 33세 여성 심장마비. 몇 년 뒤인가요? 뒤를 돌아보세요. 이거 무섭다. 뒤돌았는데 거울 있는 거면 진짜 이거는 최악의 AI야. 최악의 개그. 진짜. 이거 두 줄 괴담 그런 느낌이네. S 61세 남성 4인은 시간여행? 드디어 내 연구가 성공한 겐가? 그렇다면 죽을 일이 없을 텐데. 당신은 타임머신 개발에 성공했지만 기계 오작동으로 1945년 8월의 어느 날 출근 시간으로 북적한 일본의 한 도시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이때로 가네요 하필. 응. T 65세 남성 4인 업보? 업보라니 작년에 겨우 퇴임한 이 늙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 사람인가 보다. 늙은 여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친 죄? 참 손주놈이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만 이거 영 형편없구만. 혼자만 기억을 잃어간다고 하여 누군가의 고통 어린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입니다. 당신은 살자로도조차 도망칠 수 없겠군요. 여기까지네요. 코사인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씨 이거는 글쓴이가 적었나 보다. 에이 이거 재밌네. 이거 무섭다. 이거랑 이거 심장마비. 이거 눌러볼 사람. 이거 사이트 눌러볼 사람. 근데 이상한 사이트일까봐. 나 대신 좀 눌러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있다요. 아 그래.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이 깔렸다고? 그건 안돼. 자 그랬고 다음 거 읽어볼게요. 또 사례괴담이에요. 산타의 집 선물 교환 사례집. 괴담의 원리글 작성자분과 동일인이시라네요. 괴담의 원리 작성자님 대단하신 것 같아. 그 최필립이라고 활동하시고 계시더라고요. DC에서. 이 글 진짜 레전드래. 이거 개재밌어? 기대가 됩니다. 자, 1번 사무실. 요원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후배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후배는 읽고 있던 파일을 내려놓고 손을 팔랑팔랑 흔들었다. 고마워요. 뭐 보고 있었어? 팀장님이 갑자기 검토하려고 툭 던진 건이요. 후배가 슬쩍 젖힌 파일의 네임태그를 확인한 요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산타의 집, 산타 선물 교환 사례집이라.
아, 산타의 집 그거 알지? 잘 공부해봐. 올해의 최악의 사건이니까. 그 정도라고요? 그 살해집에 의하면은 사망자 수 70명 내외로 추정, 그것도 최대한 낙관적인 수치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숫자가 덜컥 등장하자 후배는 말을 잃었다. 그런 후배의 어깨를 툭 쳐주며 요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생환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야. 그 살해집을 들고 나온 사람. 선물 교환 살해 A. 1번 이름 김장산. 나이 및 성별 17살 남성. 요구한 선물. 나 너무 배가 고파. 제발 먹을 것을 좀 줘. 선물 가격. 남자의 양쪽 팔. 결과. 거래 성사. 개처럼 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미친듯이 생고기를 씹는 남자를 보며 산타가 폭소함. 선물 교환 사례 B. 이름 이미선. 나이 및 성별 38살 여성. 요구한 선물. 그 악독한 연놈들이랑 딸내미까지 세 가족 전부 모두 차례대로 이 집에 초대해줘. 선물 가격 박제. 결과 거래 성사. 산타의 집 벽에 장식된 여자를 보며 산타는 집이 떠나가라 웃음. 2번 산타의 집. 창문을 가리고 있던 보라색 커튼을 걷었다. 오두막 바깥을 내다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펑펑 내리는 한박눈. 얼음 조각들이 새까만 하늘을 뿌옇게 채운다. 눈동자를 조금 아래로 내리자 반짝이는 전구가 장식된 울타리가 보인다. 한 번은 빨강색으로, 한 번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전구를 멍하니 구경하다가 시선을 더 아래로. 그제서야 비로소 죽은 이들의 몸뚱이가 보인다. 자세도 생김새도 모두 다른 수십 구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널그러져 있다. 천 조각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몸뚱이들이다. 부릅뜬 눈 아래 둥둥 떠있는 텅 빈 눈동자들이 빛을 반사했다. 한 번은 빨갛게 반짝, 한 번은 파랗게 반짝. 구역질이 나서 커튼을 다시 치고 거실로 내려갔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박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학생, 와서 앉아. 빈 의자를 찾아 앉으니 하늘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다. 이름이 강민성이었던가? 지혜 학생도 왔으니 상황을 정리해보죠. 저 남자는 이 기이한 오두막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묘하게 침착했다. 서로 경계하던 사람들을 모두 모아 대화의 장을 연 것도 저 사람이었다. 난 저 재수없는 남자와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고개를 위로 들었다. 제 얘기랄. 그리고는 바로 후회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간신히 외면하고 있던 걸 봐버렸다. 그건 거실의 한쪽 벽면에 못질대 매달린 여자였다. 환한 미소를 입에 걸고 상반신만 남아서 벽에 걸려있다. 아까 그 여잔가? 박쥐되어 있던 여자?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도 적응이 안 되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조곤조곤한 강민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자 교환한 선물부터 공유해봅시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산타의 집은 살인 게임이야. 살해집을 보면은 한 달 간격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 유언은 후배와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공유했다. 규칙은 간단해. 잠긴 오두막 뒷문을 열고 나가면 탈출이다. 그 열쇠는 오두막 바깥에 있는 우편함 안에 있다. 허나 함정이 있다면은 사람은 오두막 바깥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점. 펑펑 내리는 눈을 맞는 순간 죽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산타는 바로 선물 교환을 제안해. 손님들은 하루에 한 번 산타와 선물 교환을 진행한다. 산타는 어디서든 부르면 나타나지만 반드시 혼자 있을 때에만 선물 교환에 응해준다. 큰 것을 요구할수록 대가도 커지는 것 같아. 전형적이고 잔혹한 방식이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손님들은 어떻게든 이 교환을 통해서 우편함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요원의 설명을 가만히 듣던 후배가 사례집의 한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을 딱 꽂았다. 아하, 여기 있네요, 사례집. 선물 교환 사례 C. 이름 강민성, 27살 남성. 요구한 선물. 오두막 바깥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 선물 가격. 한쪽 다리를 먹게 해주면은 바깥에서 3분을 버틸 수 있는 방호복을 줄게. 결과 거래 불발. 일방적으로 교환을 끝냈으나 산타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 선물 교환 사례 D. 박준미, 41살 여성. 요구한 선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물 교환이 기록된 사례집.
선물 가격 수명 20년. 결과 거래 성사. 산타는 의외라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한다. 다시 산타의 집으로 돌아와서 준미씨 정말 천재적이네. 어떻게 사례집을 바를 생각을 다 했지? 자신을 김충현이라고 소개한 늙은 남자가 거듭 감탄한다. 준미 아버지는 사람 좋게 웃었다. 저희 딸이 공포 마니아예요. 항상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슈말코야? 듣지 않은 중학생 딸은 시큰둥한 엄마를 붙들고 이런저런 대답에 대한 대처법을 토론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규칙 꿰듬은 반드시 사례부터 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준미 아주머니는 딸에 대한 칭찬이 퍽 듣기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이다. 솔직히 나도 기발하다 생각하긴 하는데 너무 뿌듯해하니까 좀 심술이 나서 조용히 있었다. 다 읽었어요? 잠시 후 강민성이 사례집을 탁 덮으면서 말을 쏟아내렸다. 먼저 귀한 정보를 고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심해서 탈출하기로 했잖아요. 과연 나라면은 수명 20년을 바친 자료를 흔쾌히 나눠줬을까? 아니 아마 나라면은 저렇게 쉽게 보여주지 않았겠지? 강민성이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보다 먼저 여길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 비슷한 과정으로 비슷한 결말을 받았어요. 선물 교환으로 얻은 방호복을 입고 우편함에서 뒷문 열쇠를 가져오려고 했네요. 비슷한 과정까지 말한 강민성은 조금 머뭇거리다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비슷한 결말까지 알고 있다. 바깥에 널브러진 수많은 몸뚱이들을 떠올리며 한마디 거들었다. 돌아오지 못했죠? 네, 단 한 명도요, 지혜 학생. 강민성이 거실 천장을 힐끗 보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내리깔았다. 다락방에서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산타가 듣지 못할 정도로 낮게. 우편함이 그리 멀리 있지 않는데도 몰두 실패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산타. 산타가 어떻다는 건가? 저놈이 선물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얼핏 느끼기엔 우편함까지 다녀오기 충분하지만 사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상하다 생각했다. 절망스러운 결론을 내리는 강민성의 표정이 어둡지 않아서 그랬다. 아니나 다를까 강민성은 바로 덧붙였다.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한번 보시죠. 4번째 줄이에요. 선물 교환 사례 2. 배영록 31 남성. 요구한 선물. 방호복 시간을 연장해줘. 20초. 아니 10초만. 선물 가격. 산타는 눈물까지 줄줄 흘리며 꺽꺽 웃느라 가격을 말하지도 못함. 결과 거래 불발. 아이고 가엾은 손님은 방호복에 쓸모를 다해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흔적흔적하고 오두막을 몇 발자국도 안 남겨놓고 말이야. 4번째 줄? 이거? 강민성은 의기양양하게 이거 자체가 4번째 줄이구나. 강민성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이분의 시신의 열쇠가 있을 겁니다. 내일 모두 함께 역을 나갑시다. 아 그러네. 선물 교환 사례 F. 강민성 거네? 나이 및 성별 27살 남성. 요구한 선물. 배영록 씨의 시신이 있는 위치. 선물 가격. 뜀박질 잘하던 그 양반? 손가락 2개면 충분해. 결과는 거래 성사. 선물 교환 사례 G. 이름 김충현. 49살 남성. 요구한 선물. 바깥에서 30초 버틸 수 있는 방호복. 선물 가격. 고작 30초로 우편함까지도 못 갈 텐데. 호호, 상관없다고? 그런 손가락 3개만 줘. 이거 다 산타가 말하는 거였죠? 5번 결과 거래 성사. 손가락 지금 손가락을 줬어? 나였으면 못 줘. 너무 아파. 선물 교환 사례 H. 이름 박준미. 요구한 선물. 질문에 대한 대답. 바깥에 저렇게 시체가 많은데 왜 집안은 이렇게 깨끗하죠? 선물 가격. 그 정도는 무료로 알려줄 수 있지. 헐. 결과 산타는 모든 손님이 죽으면 오두막 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대요. 이건 무료로 알려줬어요. 대박. 공짜도 있었네. 충성 고객이라서 20년 줬으니까 수명. 5번 악몽을 꿨다.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침대에서 허겁지겁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조금 놀랐다. 어두컴컴해진 거실에 선객이 있어서 그랬다. 앉았고 뭐하세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준미 아주머니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혜 학생이구나. 잠깐. 지혜 학생이었구나.
여기 강민성인 줄 알았어요. 앉자고 뭐하세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준미 아주머니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혜 학생이구나. 학생도 잠이 안 와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너무 걸걸하게 말했어. 대충 대답하면서 옆자리에 앉았더니 아주머니는 양손으로 내 손을 꼭 쥐고 손등을 살살 쓸어주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조금은 진정된 기분이었다. 고마운 마음에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치려는데 아주머니의 눈동자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우엑! 곧장 고개를 내리깔았다. 저 벽에 못 박힌 여차는 봐도 적응이 안 돼. 난 퉁명스럽게 항의했다. 뭐 저런 거를 저렇게 뚫어져라 보고 계세요. 자기 목숨으로 한 가족을 저주해버린 악독한 년. 그 많은 사례들 중에서도 유독 충격적인 내용이라 생생한 기억이 난다. 저 여자는 놀랍게도 저런 꼴을 하고서 살아있다고 한다. 박제된 몸에 영원히 갇힌 거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요? 내 질문에도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내 손등을 쓸기만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를 내주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그 이후로도 하염없이 박제된 여자를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6번. 나만 믿어. 김 아저씨는 손가락이 2개만 남은 손으로 자기 가슴을 탕탕 두드렸다. 30초짜리 방호복이라는 검은색 우비를 뒤집어 쓴 채였다. 내가 머리는 영광이지만 몸 쓰는 건 자신이 있거든. 이런 거라도 해야지. 오히려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는 강민성이 더 안절부절하는 모양새였다. 아저씨, 저기 오두막 방향으로 오른쪽 팔을 쭉 뻗은 시체가 배영록 씨예요. 보인다 보여. 가깝네. 30초면 차고로 넘친다. 아, 죽을까 봐 걱정되네. 후원장담한 김 아저씨는 무섭지도 않은 듯 밖으로 걸어갔다. 나는 재빨리 현관문 옆 창문에 달라붙었다. 눈보라를 뚫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아저씨가 아저씨를 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9초 정도를 셌을 때 이미 아저씨는 기괴하게 비틀린 시체 앞에 도달했다. 그거 맞아요, 아저씨. 그거예요. 아저씨, 그 근처를 뒤져보세요. 흥분한 강민성이 방방 뛰며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빛날리는 눈가루 사이로 김 아저씨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새하얀 세상은 울타리에 매달린 전구가 뿜어내는 빛으로 알록달록 물들었다. 13, 14, 15.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김 아저씨의 색깔도 변했다. 한 번은 초록색, 한 번은 빨강색. 16, 17. 초록색 아저씨가 시체 이곳저곳을 다듬는다. 18, 19. 빨강색의 아저씨가 다급히 뭔가 소리치며 양팔을 X자로 교차시킨다. 없나봐 열쇠가. 20, 21. 귀가 먹먹했다. 바로 옆에서 강민성이 빨리 오라고 고래고래 악을 지르는 탓이었다. 22, 23. 초록색 아저씨가 몸을 일으킨다. 빨강색의 아저씨가 이쪽을 보고 달린다. 초록색이 뛴다. 빨강색이 뛰고 초록색이 뛰더니 그러더니 빨간색 아저씨가 벌러덩 넘어졌어. 35, 36. 아저씨 죽었나봐. 30초짜리 방호복이었잖아요. 선물 교환 사례 아이. 이름 김지혜. 17살 여성. 요구한 선물.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배영록 아저씨 시체에 열쇠가 없었지? 선물 가격. 산타는 기분이 좋은지 술술 대답한다. 결과. 규칙 하나. 장식 위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그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게 파묻혀버리면 아깝잖아. 그리고 죽은 인간만큼 멋진 장식품은 또 없지. 이게 뭔 말이야? 아, 시체를 장식으로 보고 그 위에 모든 나머지를 다 치운 거라고? 아, 그래서 열쇠 다 치운 거야? 아, 당연히 의심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데 도통 쌓이지 않는지. 조약돌이 박힌 길과 울타리와 우편함이 빨강과 초록으로 빛나는 전구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벌거벗은 시체가 한가득 내린 눈에 진작 파묻혀야 할 것들이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 이 순간에도 한방눈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린다. 저 하얀색 죽음이 쌓인 것들은 결말을 맞이한다. 인간은 죽고 물건은 녹는다. 김 아저씨가 죽고 김 아저씨의 옷이 녹은 것처럼 배영록 아저씨가 죽고 그가 운반하던 열쇠가 녹은 것처럼. 아, 그래서 열쇠가 없구나. 예외는 하나뿐이다. 크리스마스 장식.
예컨대 옷이 다 녹아서 살이 드러난 채로 엉거주춤 누워있는 김 아저씨의 시체 같은. 난 산타의 대답을 듣고 망연자실해서 자리에 주저앉았다. 7번. 배가 고파서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음식도 물도 없어서 거의 이틀 넘게 버텼으니 당연하겠지만 난 열심히 뒤척거려 보다가 결국 잠을 포기하고 방문을 열었다. 다 죽었겠지. 아마도 절대 못 벗어나. 산타가 허락하지 않아. 맞은편 문 안쪽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성의 방이었다. 그는 김 아저씨의 죽음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였다. 양손으로 귀를 꽉 막았다.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미쳐버리는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다. 어두운 거실로 뛰쳐내려갔다. 정신없이 내려와서 인기척을 찾았다.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서 밤을 보내는 준미 아주머니다. 눅진한 안도감이 가슴을 지치는 순간이었다. 미동 없이 앉아있던 준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서 뭔가를 집어들더니 끄억! 그걸 든 손으로 자기 배를 힘껏 내리쳤다?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진 채로 허겁지겁 달렸다. 고통에 눈이 뒤집혀진 준미 아주머니가 허리를 애벌레처럼 굽히며 꺽꺽거렸다. 난 정신없이 바들바들 떠는 두 어깨를 잡고 아주머니를 확 끌어안았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안겨서 엉엉 울었다. 얼마 후 떨림이 찾아든 아주머니의 손이 내 등을 어색하게 툭툭 두드렸다. 아주머니까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저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주머니가 죽을라 했었나? 난 필사적이었다.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했다. 아주머니까지 이상해진다면 나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꽉 끌어안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내 등을 아주머니의 손이 천천히 쓸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지혜 학생. 제발요, 2번 다시 그러지 마세요. 네, 안 그럴게요. 몇 번이고 확답을 받고 나서야 난 간신히 호흡을 되찾았다. 막상 이 난리가 끝나니 괜히 부끄러워져서 아주머니 얼굴이 보기가 힘들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학생 덕분에 생각을 바꿨어.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어. 네? 그제야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머니 날 보고 있었다. 지혜 학생, 우리 은설 닮았어요. 우리 딸. 저는 무서운 거 안 좋아하는데요. 저 따뜻한 눈빛이 내가 아니라 내게 비친 누군가를 향했다는 게 좀 서러워서 나도 모르게 딱 잘라 말해버렸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지혜 학생, 내가 생각이 있는데 제 부탁 한번 들어줄래요? 방금 전에 자해를 한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희망찬 목소리였다. 선물 교환 사례 제 이름 김지혜 17살 여성. 요구한 선물. 질문에 대한 대답. 배영록 씨가 가지고 오던 열쇠가 녹아 없어졌어. 기껏 고생해서 우편함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선물 가격. 안 그래도 손님들이 도저히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서 지루했던 산타는 흔쾌히 대답을 했대요. 결과. 아니야, 우편함엔 열쇠가 정말 많아. 이거는 공정한 시합이라고. 선물 교환 사례 K. 이름이 이름 찢어졌어요. 나이 성별도 없어. 누구지? 요구한 선물.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 선물 가격. 산타는 팔을 요구하려 하다가 사람을 죽일 때 방해될 거라는 항의에 수명 5년으로 조건을 바꿔줌. 결과는 거래 성사. 이 사람은 누구야? 8번. 다시 만난 강민성은 완전히 정신병자와 다름없었다. 흐릿하면서도 텅 빈 눈동자를 마주칠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뭔 생각을 하는지 혼자 빠르게 중얼거리다가 희죽희죽 웃는 건 덤이었다. 원래도 마주치기 싫은 인간군상이었지만 지금은 불쾌하게 짝이 없다. 난 열심히 그를 외면하면서 아주머니에게 선물 교환 결과를 알려주었다.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우편함에 아직 열쇠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 아직도 모르겠어. 말을 끊고 끼어든 강민성이 이죽거렸다. 저 산타놈이란 놈 말이야. 절대 우편함까지 다 갔다 오게 안 놔둔다. 우리 절대 못 나가. 여기서 굶어 죽든가 저기 밖에 죽든가. 처음부터 둘 중에 하나였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 그럼 적어도 저 빌어먹을 산타놈 웃을 일은 없겠지. 그 말이 마치 같이 죽자는 저주처럼 들려서 따지고 들렸는데 준미 아주머니는 의외로 덤덤하게 대답했다. 일단 내 계획부터 들어봐요. 준미 아주머니가 제안한 것은 이어달리기였다. 첫 주자가 뛰어나가서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아 오두막으로 달려온다.
우린 여긴 산타의 함정이 있다고 추측했다. 절대 주자가 방호복에 주어진 시간 안에 오두막까지 돌아올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최대한 달려서 뒤늦게 나간 두 번째 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 지점에서 강민성이 끼어들었다. 아줌마, 바깥에 누운 저 시체들이 그 생각을 안 해봤겠어? 그건 말도 안 된 계획이야. 사실 나도 이것만큼은 강민성에게 동의한다. 이 계획에는 큰 허점이 있다. 바로 방호복의 시간이 다 해버린 첫 주자가 무조건 죽는다는 점이다. 그 점을 짓자 빙긋 웃은 준미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을게요. 난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 한마디 말이 너무 무거워서 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강민성은 헛웃음을 쳤다. 죽겠다는 사람 중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봤어? 남자의 조롱에도 아주머니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오두막에 돌아오지 않는 걸 대가로 선물 교환을 할게요. 믿기지 않는다면 당신 교환 때 확인해보세요. 강민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 아주머니는 그 기세로 단호하게 결론을 낸다. 저번에 민성씨가 말했죠? 다리 한쪽에 3분짜리 방호복 하나라고. 두 다리를 써서 방호복 2개를 구해주세요. 선물 교환 사례 L. 박준미 41세 여성. 요구한 선물, 질문에 대한 대답. 방호복이 날 지켜주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뒷문 열쇠까지 지켜주나? 선물 가격. 손님은 오두막 밖으로 나가면 절대 오두막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대요. 아주머니가 그 결과 제한 시간 동안 너도 네가 쥔 물건도 녹지 않아.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니까 내가 장담할게. 산타 개빡쳐. 선물 교환 사례 M. 강민성이 고려했습니다. 요구한 선물. 직전 손님의 요구 확인 및 3분짜리 방호복 2개. 선물 가격 손가락 2개와 양쪽 다리. 거래 성사. 그러면은 그렇군. 자. 사무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아까 그 사무실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직원 하나가 문고리를 잡고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 여학생 정신 차렸다고 합니다. 지금 부장님도 이동 중이십니다. 여학생은 지혜는 살았네요. 결과적으로. 그래? 빠르게 서류만 챙긴 요원이 어리둥절한 후배에게 설명했다. 그 유일한 생존자 말하는 거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모양이야. 서두르자고. 아하. 그제야 후배도 허둥지둥 장비를 챙겼다. 생존자가 한 명이라 증언교차 검증이 힘든 상황. 증인의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한 조각이라도 더 챙기려면 서둘러야 했다. 다시 산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10번. 강민성은 자기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겠다며 선물 교환을 자처했다.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게 참 역겨우면서도 정작 나도 강민서가 다를 게 없다는 자괴감도 들었다. 약간 오징어 게임 임시완 같아. 이 사람의 행동들이. 감정 이런 게. 그쵸?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준미 아주머니와 나는 우비 같은 방호복을 덮었었다.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우리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을 대하는 건 생각보다도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다. 지혜 학생, 오늘치 선물 교환을 했나요? 아직이요. 갑작스러운 아주머니의 질문에 더듬더듬 대답을 하자 준미 아주머니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이번 교환에서 열쇠가 녹지 않는지 물어봤어요. 방호복이 정상적이라면 열쇠 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교환 대가 중에 시력 손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선물 교환 사례 N. 지혜가 교환했어요. 요구한 선물. 오두막 울타리를 꾸밀 때 사용되는 전구. 홀로 초록색과 빨간색 빛을 내는 것. 선물 가격. 산타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제안했다. 배영록 씨의 시체 위치가 손가락 2개였지? 그럼 이것도 손가락 2개여야 해. 정말 재미있네. 이거 전구 하는데 손가락 2개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결과 거래 성사. 산타의 집. 준미 아주머니가 먼저 오두막 밖으로 나간 후에 1분이 흘렀다. 문 밖에서 하얀 눈발이 사납게 휘날렸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여길 나가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큼성큼 먼저 나간 아주머니를 생각했다.
혼자가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라는 것. 그 생각이 공포를 밀어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 발짝 내딛는다. 본능적으로 지금부터 방어복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뛴다. 사납게 몰아치는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다. 찬 기운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간신히 이를 악물고 버틴다. 이 눈은 3분 동안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길에 누이 쌓이지도 않아. 난 달리기만 하면 돼. 그것만 생각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라? 이쪽을 향해 달리는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 여기에요. 손에 쥔 전구를 마구 흔들며 소리친다. 이거는 준미 아주머니의 아이디어였다. 시력을 크게 잃은 아주머니도 볼 수 있는 빛의 신호. 초록색, 빨간색. 여기요, 여기. 아주머니의 고개가 이쪽 방향으로 돌았다. 초록색, 빨간색 빛이 반짝였다. 눈바람을 뚫고 닿는 광원을 향해 아주머니가 뛰어온다. 쿵! 마침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아주머니와 내가 부딪혔다. 오, 아주머니 왔어. 히. 아주머니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목구멍을 넘어오는 숨을 다시 삼키기에 급급했다. 어찌나 사력을 다해 뛰었는지 눈이 반쯤 풀려 있었다. 히익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 사이로 중얼거림이 들렸다. 우리 딸 마지막 아나. 나를 보면서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내뱉는 마지막 인사에 속에서 뭔가가 북받쳐 아주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어라. 순간 배꼽에 화끈한 느낌이 들고 발끝과 다리끝이 저렸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배에 깊숙이 박힌 초록색 칼날이었다. 빨간색 칼날이었다.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응? 병원? 안녕하세요. 다시 병원, 현실로 왔어요? 눈이 퉁퉁 부은 여학생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요원을 반겼다. 듣기로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엉엉 울었다고 한다. 너무 서럽게 울어서 말도 못 걸었다고. 우는 애를 상대하는 건 질색인지라 조금 늦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생환을 축하해요, 학생. 그리고 미안해요. 좀 무리한 요구를 하러 왔어요. 비타민 음료를 내려놓은 후배가 조심조심 입을 열었다. 어떻게 탈출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끔찍하겠지만 학생의 기억을 보존해 주셔야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학생의 눈가에 또 한 방울 슬픔을 맺힌다. 그녀는 입술을 우물거리다가 간신히 입을 연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마가 절 내보내줬어요. 응? 엄마? 그냥 엄마라고 하는 건가? 준미 아줌마를? 다시 산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그녀에게 방호복을 빼앗긴 여학생의 시체가 땅에 질질 끌렸다. 어? 오두막까지 갈 생각은 아니다. 산타가 집안을 청소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저 아주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이쯤? 그녀는 바닥에 김지혜를 눕히고 오잉? 그 위에 포개지듯이 앉았다.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칼을 소녀의 배에 들이댔다. 뭐야, 지혜가 죽었네? 쭉 하고 너무나도 쉽게 하얀 피부가 갈라졌다. 그리고는 품에서 조심조심 은빛 열쇠를 꺼냈다. 눈이 닿으면 안 되는 이 열쇠를 절대 눈에 녹지 않는 열쇠함으로 꾹 밀어넣는다. 처음에는 스스로 배를 갈라서 열쇠를 넣으려고 해봤다. 하지만 몇 번을 연습해도 영화와는 달랐다. 심한 고통에 근육이 굳어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 그 칼을 산 게 아줌마인가? 열쇠를 포장할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이왕이면 가장 변수가 적은 것으로. 박준미는 소중한 열쇠 함 위에 풀썩 엎드렸다. 한 조각의 눈속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배와 배를 최대한 맞대었다. 손가락에 3개만 남은 지혜의 작은 손을 힐끗 보고 그 벌어진 입에 전구를 넣었다. 녹지 않고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전구. 손가락 2개, 이 미친 곳에서 그 정도면 싼 편이지만 우리 딸, 손톱이 예쁜 우리 딸, 그 귀한 손가락은 아껴야 하니까. 이건 그런 계획이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내게 이혼해달라고 애원하던 그년이 눈을 부릅뜨고 벽에 걸려있는 걸 봤을 때부터 아, 여기 그 벽에 박제된 아줌마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 그 아줌마가 이 집에 다 데려와달라 하지 않았어요? 다시 읽을게요. 살해집을 잃고 한 달 전에 실종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부터 탈출할 생각은 없었다. 탈출시킬 생각뿐이었다.
산타, 선물 교환을 하자. 불발된 거래도 사례집에 남는다. 시체 위에 엎드린 채 박준미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선물 교환 사례 5. 박준미. 요구한 선물, 질문에 대한 대답. 딸, 똑똑한 우리 딸, 보고 있지? 우편함까지 갈 필요 없어. 빛이 나는 시체를 찾아. 두 구가 포개져 있지? 아래쪽 시체 뱃속에 열쇠가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사랑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앞으로 딸이 또 오니까. 선물 가격. 방호복 시간이 다해서 손님이 요구를 끝내지 못했어. 사실 이미 오늘의 교환을 해버려서 말했어도 거절했을 테지만. 결과, 거래 불발. 선물 교환 사례 P, 최은서. 준민 아줌마 딸인가 이 사람이? 나이 및 성별, 15살 여성. 요구한 선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물 교환이 기록된 사례집. 수명 20년 주고 거래 성사했네요. 그러면 은서는 탈출했겠네. 사례집 받았잖아. 여기까지였어. 자, 다시 위에 잠깐만. 이거는 이미선.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미선이 요구한 선물. 그 악독한 연놈들이랑 딸내미까지 세 가족 전부 모두 차례대로 이 집에 초대해줘. 차례대로네. 이제 딸내미 차례네요. 박제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차례대로. 한 번에 온 게 아니었네. 이런 이야기네. 재밌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민성 씨는 그냥 없어졌어. 죽었어. 준미 아줌마 대단하다.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이중잠금 잘 하시고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잘 확인하시고 또 본인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 있으면은 여기 저희 카페에 올려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유바 안녕.